안녕하세요. 엄청 복잡하고 느려 터진 문제를요, 아주 간단하고 빠른 문제로 확 바꿔버리는 마법. 네, 바로 동적 계획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원리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겉보기에는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꽤 까다로운 함정이 숨어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바로 피보나치수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께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50번째 피보나치수를 계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규칙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우아해요. 뭐냐면 어떤 숫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값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규칙을 써서 계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4번째랑 3번째 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반복이에요. 보세요. 피부 3을 여기서 한 번, 또 저기서 한 번, 두 번이나 계산해야 되잖아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계산이요, 숫자가 커질수록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피부 50처럼 큰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단순한 방식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느려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쓸 순 없잖아요. 그쵸?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더 똑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위에서부터 쪼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서 가장 작은 기초 단계부터 해결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바로 상향식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정말 간단해요. 일단 F1이랑 F2 값을 구해요. 그리고 이걸 딱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F3을 계산하고 이걸 Fn에 도달할 때까지 쭉 반복하는 겁니다. 각 단계를 딱 한 번씩만 풀면 되니까 같은 계산을 또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훨씬 효율적이죠. 이걸 코드로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해져요. 보세요. 이 간단한 단계별 논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코드로 바뀌는지. 맨 처음에 F1하고 F2 값 정해주고 그 다음엔 그냥 간단한 반복문 하나 싹 돌리면 목표인 n번째 값까지 쭉 계산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우리가 방금 피보나치 문제를 풀면서 썼던 이 아주 똑똑한 전략 있잖아요. 이거에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 강력한 기법이 대체 뭔지 이제 그 공식적인 이름과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동적 계획법, 영어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줄여서 DP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복잡한 문제를 더 간단한 하위 문제들로 나누고 그 풀이 결과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상향식 전략. 어때요? 우리가 피보나치 문제 풀었던 방식이랑 정말 똑같죠? 물론 이 전략이 모든 문제에 다 쓸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동적 계획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문제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최적 부분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큰 문제의 최적의 답을 구하려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의 최적의 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 길은 중간 지점인 대전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포함하고 있겠죠. 바로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중복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이건 딱 들어도 감이 오시죠? 우리가 아까 피보나치 수열 계산할 때 핍의 3을 여러 번 계산해야 했던 바로 그 상황.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바로 이런 중복이 있을 때 동적 계획법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적 계획법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우리 알고리즘 도구 상자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다른 문제 해결 전략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자리를 명확히 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분할과 정복은 큰 문제를 잘게 쪼개서 내려오는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에요. 반면에 동적 계획법은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올라가는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이 메모이제이션인데 이건 별거 아니고 계산한 결과를 어딘가에 딱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다시 써먹는 기술을 말해요. 그리고 탐욕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매 순간 그저 눈앞에 최선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적의 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적 계획법은 전체적인 최적의 해를 보장한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 지금까지 동적 계획법이 뭔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능은 점화식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되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만들어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동적 계획법을 써서 정말 빠른 성능을 얻고 싶다면 문제의 핵심 관계식, 그러니까 점화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상향식 접근법, 즉 가장 단순한 조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과연 코딩에만 적용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 혹은 인생의 어떤 복잡한 문제에도 이 방법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